데이터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이해하는 건 인과추론 방법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한 번쯤은 이 코릴레이션과 코제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correlation does not imply causation.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말이죠. 여기서 correlation은 단순히 데이터가 함께 변화하는 패턴을 얘기를 하고, causation이 우리가 관심 있는 인과관계를 뜻하겠죠. 이런 correlation과 causation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상적이고 어쩌면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는 이런 예시들을 많이 들곤 하는데, 사실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상에서 보여지는 코릴레이션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커세이션을 구분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한 예시들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코릴레이션과 커세이션을 구분하고 그럼으로써 인과 추론을 하는 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더 잘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인 예시들을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뜨거운 주제에 있고, 이건 일반 여론뿐만 아니라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주제이기도 해요. 특히 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이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저임금이 실제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고용률의 변화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또 효과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 되겠죠. 인과 추론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수많은 요인들이 얽혀 있는 이런 현상들에서 나타나는 데이터에서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관관계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인과적인 효과만을 발라내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이 인과 추론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저임금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자연 실험 연구인데, 1990년 초에 이제 미국 뉴저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실제로 이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와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던 바로 인접해 있는 이 펜실베니아 이 경계에 있는 이런 식당에서의 고용률의 변화를 서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최초의 어떤 실증 연구의 시도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 연구는 약 30년 뒤에 2021년에 이 연구의 이제 저자인 데이비드 카드 교수님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준 데이비드 카드의 대표 연구이기도 해요. 이번에는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추천 시스템을 살펴볼 텐데, 대부분 추천 시스템은 이 알고리즘 개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추천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실제 제품의 판매가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쵸? 결국 추천 시스템을 개발할지 말지, 그리고 그걸 실제 서비스에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인과추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추천 시스템의 추천이 실제 이용자들의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이 인과추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적인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인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활용을 해서 이 사용자 A와 그리고 이 사용자 A와 유사한 제품들을 구매를 해왔던 사용자 B가 있었을 때 아직 구매하지 않은 콜라를 유저 A에게 추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추천을 받고 이 유저 A가 콜라를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이 유저 A가 콜라를 구입한 건 추천 시스템의 인과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만약 이 추천 시스템에 추천이 없었다면 이 사용자 A는 이 콜라를 구매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좀만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무와 친구가 되지 않고 유유상종, 즉 끼리끼리 친구를 맺기 때문이에요. 제품 관점에서도 동일한데
우리는 각자 취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비슷한 스타일의 제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취향의 유사성이나 혹은 특성의 유사성을 이제 호모필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친구 관계 혹은 뭐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구독일 수도 있고 뭐 팔로잉일 수도 있고 이런 친구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서로 이 친구는 나와 내 친구는 서로 잘 맞고 취향이 비슷하니까 비슷하겠죠. 서로 관심사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취향의 옷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산 옷을 그 친구가 산 게 그저 취향의 유사성 때문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추천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 옷을 샀는데 이 비슷한 옷을 이렇게 추천을 했더니 이, 이 또 다른 옷도 사더라.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이 원인이 되어서 실제로 이 추천 시스템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래 내 취향이 이런 종류의 셔츠를 좋아하고 그저 한 제품을 사고 그리고 이제 취향에 맞는 비슷한 옷을 나중에 샀을 뿐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추천이 없었더라도 나는 원래 그 취향의 옷을 좋아했으니까 그 옷을 샀을 거고 또 추천 시스템에 추천이 없었더라도 이 옷을 샀을 거기 때문이에요. 취향이 비슷했으니까요. 이건 우연히 함께 발생한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동료에 의한 인과적인 효과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구독하고, 뭐, 팔로우하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다라고 해보면은, 그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옷을, 추천을 믿고, 뭐, 구매했을 수도 있고, 또 추천 시스템에서도, 원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추천 시스템이 추천을 해줬는데,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샀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분명한 인과관계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 인플루언서의 추천이 없었다면, 그리고 추천 시스템의 추천이 없었다면은 그 옷을 사지 않았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저 취향이 유사해서 함께 구매를 한 것과 그리고 친구와 추천 시스템의 영향으로 구매를 한 걸 우리는 데이터상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건 이들이 서로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친구 관계이고 이들이 언제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로그뿐일 텐데 이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동일하게 관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추천 시스템에서도 이 두 제품이 유사 아이템으로 서로 추천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용자들이 어떤 이 제품을 구매했는지 말았는지 이 구매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호모필리 때문인지 아니면 추천 시스템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진 구매였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죠. 왜냐하면은 데이터는 그 표면에 드러난 그 사실만 보여줄 뿐이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진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추천 시스템에 의해 추천된 상품이 구매로 이어진 경우에 약 75% 정도는 그 추천 시스템의 추천이 없었더라도 이루어졌을 구매라고 추정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추천 시스템에 의해 추천된 상품의 구매 전체를 추천 시스템의 인과적인 효과로 추정하게 된다면 그 효과를 과대 추정하게 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우리는 흔히 뛰어난 성능의 알고리즘이 뛰어난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또 다른 이슈예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드에 대한 어떤 추천 컨텐츠인데 아래의 추천 컨텐츠가 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드에 더 관련성이 높은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추천 시스템 그 측면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성이 적더라도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인기 있는 콘텐츠를 보여줬던 이 위쪽의 추천 콘텐츠가 실제 소비자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좋은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 그걸 도입했을 때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인과추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은 IT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A/B 테스트를 통해서 이 성과 지표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이제 추론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또 우울증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런데 한번 이런 토익 example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금 토익 example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우울증 성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결과를 봤을 때는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우울증 성향이 더 높은 거를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만약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반려동물의 우울증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을 높이는 인과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선후 관계가 바뀌었을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상대적으로 우울 성향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노년 인구라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성향이 높다라는 사실을 고려를 해보면은, 사실 그러한 우울 성향이 애초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비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X라고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우울 성향이 비슷한 집단별로 서로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우울 성향이 두 집단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왼쪽과 오른쪽은 정확히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 집단에서의 경향성과 세부 집단에서의 경향성이 다른 현상을 우리는 이제 심슨스 패러독스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명히 동일한 데이터인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고려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죠. 왼쪽에서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우울증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반려동물이 정서 안정과 우울증을 감소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믿어야 할까요? 그나마 이 사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상식을 통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 후자가 더 나은 분석일 수 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상식을 활용할 수 없는 사례도 사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질병에 대한 처방 A와 처방 B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 처방에 대한 이 mortality rate,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처방 A를 내렸을 때 사망률이 처방 B를 내렸을 때보다 더 낮아요. 그러면은 처방 A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이제 증상에 따라서 환자를 구분을 해서 봤을 때 증상이 경미한 사람들만 놓고 보니까 처방 B가 사망률이 더 낮았고 또 중증인 사람들만 놓고 봐도 처방 B의 사망률이 더 역시 낮았어요.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심슨스 패러독스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고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까요? 사실 이건 데이터만으로는 결코 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선 단순히 상식을 동원하기도 쉽지 않겠죠. 결국 이런 인과추론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러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된 그런 요인, 인과적인 구조, causal structure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모두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간략히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 증상 정도인 이 symptom S가 이 confounder로서 이 트리트먼트 T와 그리고 mortality rate Y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고 이러한 구조 하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트리트먼트 B가 사망률을 낮추는데 더 유의한 인과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 이 트리트먼트에 따라서 이렇게 심틈인 S가 달라졌던 거였다면 이 트리트먼트 A가 사망률을 더 낮추고 효과적인 트리트먼트가 될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런 causal structure에 의해서 진짜 causal effect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런 causal structure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고 결국 그걸 위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도메인 날리지가 인과적인 의사결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체계적인 분석 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네이버, 구글 등의 어떤 포털에 이 홈페이지 광고를 올렸을 때 어떤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이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브랜드 중에 하나인 메이시스를 검색을 하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애드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광고에 의한 어떤 페이드 서치 결과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게 그냥 광고가 없어도 그냥 검색되는 오가닉 서치의 결과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과연 이런 유료 검색을 걸었을 때 신규 고객들이 유입되는지 여부일 텐데 가장 쉬운 접근은 각 링크를 타고 들어온 어떤 홈페이지에 유입된 유저들의 숫자를 추적해서 비교하는 거겠죠. 또 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어떤 구매까지 비교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 유저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 10명과 고객이 아니었던 10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광고가 없었을 때 보면은 기존 고객들은 원래 이제 메이시스 고객이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이 자연 검색을 통해서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광고를 걸면은 사실 이 광고를 걸었을 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광고가 있었을 때 이 기존 고객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 외에 고객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기대를 하는 거겠죠. 이건 광고에 의해서 유입된 고객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광고가 없었다면은 이 유입되지 않았을 고객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또 다른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광고가 없을 땐 그대로 이 고객들은 오가닉 서치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광고를 걸었더니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페이드 서치 리절트가 오가닉 서치 리절트보다 더 상위에 떠요.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 검색을 통해 들어오던 기존 고객들도 그냥 그저 위에 있는 그 유료 검색을 타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광고 효과가 없는 거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광고가 없더라도 들어올 유저들이었고, 그리고 광고가 있던 없던 고객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유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이 광고라는 이 이벤트와 함께 우연히 발생한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관관계와 이 인과관계에 대한 시나리오가 데이터상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이 데이터만 본다면은 이 두 시나리오 모두 광고가 있을 때 유료 검색을 타고 들어온 고객들은 10명으로 똑같이 관찰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약 광고 효과가 10명이라고 단정 지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신규 고객 유입 효과인 인과적인 효과였던데 반해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기존 고객들이 자연 검색에서 유료 검색으로 바꾼 결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광고 효과는 아예 없게 되겠죠. 즉, 데이터상에서 관찰되는 결과는 똑같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관찰 가능한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러한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광고 비용과 단순히 유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투자 수익률, ROI를 계산을 해보면은, 1600%에서 높게는 4000%까지 굉장히 크게 이제 추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현장 실험이나 그리고 자연 실험 등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이제 그 상관관계와 반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그 결과는 놀랍게도 이 투자 수익률이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했죠. 사실 이러한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 현실에서 1000% 이상의 ROI가 나는 투자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투자이지만 누군가 마이너스의 ROI를 주장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재검토해 봐야 되는 투자건이겠죠. 만약
이 광고를 통해서 이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선은 장기적으로 고객 유입을 늘려서 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게 우선순위라면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광고를 하는 거를 재고해 봐야 될 거예요. 즉,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이 달라지고, 사실 이는 엄청난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시만 더 이제 살펴보면, diversification, 사업 다각화는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이고, 모든 기업들은 이 기업 가치가 오를 걸 기대를 하고 다각화를 하겠죠. 경영학 연구에서도 사실 이런 다각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 기존에는 이 사업 다각화가 기업 가치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결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데이터 분석 방법론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결과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새로운 에비던스들이 이제 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한 연구에서는 여러 이 분석 결과들을 통해서 또 최신의 어떤 기법들을 통해서 이 다각화와 기업 가치 간의 음의 관계가 사실은 그저 단순한 상관관계에 불과하고, 이렇게 인과관계만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보면은 다각화는 기업 가치와 큰 관련이 없거나 아니 오히려 양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로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기업 가치의 하락을 경험하는 이런 기업들이 다른 산업으로의 어떤 다각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각화와 이 기업 가치 간의 관계가 음의 관계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화를 해서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기업 가치가 낮아질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어떤 출구 전략으로서 이 다각화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배제하고 순수한 어떤 인과적인 효과만을 발라낸다면은 실제로 다각화는 기업 가치를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는 사실 기업의 흥망성쇠를 가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인 다각화에 있어서 이 정반대의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따라서 기업 성장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산업으로 잘못 사업을 확장을 했다가 기업 전체가 휘청거리게 될지도 모르죠. 이처럼 인과추론은 단순히 어떤 연구만을 위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이 현실에서의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